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60%를 기록 중입니다. 집권 3년 차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다. 네. 특히 TK에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TBS 의뢰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주중 집계가 6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32.4%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는데 201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반등했는데요. 대구 영북에서도 한 12%포인트가량 올랐고 또 호남에서도 한 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또 중도층에서 한 3%포인트 상승했고요. 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집권 3년차 4분기라든지 아니면 4년차 1분기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한 40%대 초반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 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은 이보다 낮은 20% 내지 30%대의 지지를 기록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에서 6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따지면 한 50%대 중후반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년차 4분기, 4년차 1분기에 6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내에서 이제 방역 체계를 잘 갖춰가면서 확진자가 국내 지역 확진자는 0명으로 지금 꽤 안정화되고 있고 외신의 평가도 좋고 또 다른 나라 정상들의 도움이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지금 아무튼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180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중간평가적인 성격에서 보통은 대통령 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총선도 참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와 또 총선 압승에 의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과 대척점에서는 어쨌든 대중 신뢰를 받는 인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적 평가가 제약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한쪽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떤 인물을 이제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제들을 하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공감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평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대중 신뢰를 받는 인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야당 자체도 그렇고 야권의 어떤 유력 대권 주자도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적인 정치권의 그런 이제 세력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 요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일주일마다 선거를 치른다. 이거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계속. 예.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보지만 대통령이 항상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의 이런 평가들, 국정수행 지표를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이제 3년 중반 지나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인 지위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이 약해되는 것은 어쨌든 대중의 평가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흐름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60%를 나오고 있는 것은 임기 초반과 같은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 가장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임기 초인데 지금 그런 임기 초와 같은 상황들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악재들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부를 앞에 있던 대통령들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임기 수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될 텐데 이게 선별로 하느냐, 전 국민 다 하느냐 논란이 처음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는 선별로 지급하자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조사했는데 바뀌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언론사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고요.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인데 29.5%로 대략 6대 3 정도로 더블 스카가 났네요. 네,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23일 날 1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 국민 지급이 30.2%에 불과했었고요. 예. 또 소득 하위 70% 지급도 28.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0.9%로 나타났었는데 예. 이게 한 2, 3주 만에 전 국민 지급 의견으로 이제 확 쏠리게 된 거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의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겁니다. 그만큼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 또 피폐해진 뭐 국민들의 실제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선거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각 당의 뭐 입장이 뭐 있겠었습니다만은 그 유권자들이 각자들의 입장을 좀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선거가 좀 지나고 나서 아무튼 민주당이 압승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전국민 지급 쪽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다수가 전국민 지급 쪽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전 도민에게 제일 먼저 지급하는 데가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이것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드러내는 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서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매출이 증가하고 어쨌든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그럼 이제 부정적 평가층에 있던 분들이니까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서는 데는 영향을 줬고 이렇게 이제 한 62% 전국민 지급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동의를 나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는 확실히 이루어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이제 한 달 정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들이 심하게 있었는데 각각의 이제 정보들이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인데 뭐 하위 뭐 70%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별하는 과정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피해자 구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정부 여당의 매표용 현금 살포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패배 원인을 이걸로 본다고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심판당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심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황교안 전 대표도 종로 선거를 치르면서 또 이 100% 지급하자는 의견도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도층 입장에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물러나면서 아마 본인의 이제 뭐 책임론도 있을 거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쨌든 원내대표 타이틀 달고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했고 본인도 선거에 낙선했기 때문에 그 이대로 물러나면 자신이 다 책임을 뒤집어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어쨌든 이제 걸리는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뭐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이제 포퓰리즘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이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런 선진국도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과거엔 단절되었지만 이제 외국의 선진국들도 이런 정책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것도 전혀 이제 이상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정도의 인식 수준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비판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이제 어떤 선별적 복지가 이제 좀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피해자 구제하고 경기 침체를 어쨌든 막고 경기 회복을 가져올 어떤 다른 대안을 사실 제시하면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대안이 없이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미래통합당 일부입니다. 뭐 당의 공식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매표용 현금살포로 패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죠. 보통 이제 선거 패배하면 비대위 꾸리고 본인들의 자당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좀 백서도 쓰고 돌이켜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 자기들의 잘못보다는 이제 남 탓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혹은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면서 그나마 좀 우호적으로 보려고 했던 또 투표했던 지지층조차도 이제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전 뭐 투표 뭐 조작설 같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매듭을 지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뭐 여하튼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갤럽에서는 지난주에 뭐 10%대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TK 지역에서조차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14.7%포인트 급락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보수층 지지율에서도 8%포인트가 떨어져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는데 정당 지지율은 좀 빠졌습니다. 42.6%가 됐고요. 반면에 정의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이 소폭 상승했고 무당층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좀 늘어나는 그런 약간의 조정 국면도 있었고요. 또 뭐 오호던 전 시장 이제 파문에서 조금 지금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양정숙 이제 당선인과 더불어 시민당과의 뭐 또 맞소송전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싶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얘기해 주셨으니까 주호영 권영세 2파전 싸움인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뭐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호영 의원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영남 출신으로서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이제 다수고 또 권영세 당선인은 지금 의원회관에서 이제 뭐 선거 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유리한 국면인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내일 이제 아무튼 당선인들한테 질문도 받고 또 토론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3명 중에 한 60명이 뭐 초선 이제 당선인들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 따라서 좀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참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선거인데 왜냐하면 투표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들이기 때문에 대중의 여론이랑 정서라는 다르죠. 무관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당내 선거들은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계파이냐 또는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나이대냐 어느 지역을 대표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소관계예요. 그래서 의원들 그 후보들이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 뭐 한 1년 동안 3번 밥을 먹으면 당선되고 한 번밖에 못 먹으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원이 해외 의정 활동을 갔다가 공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벽에 오는데 공항에 가요. 영접하러. 이제 한 표 얻으려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친소관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8년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활동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럼 지난번 이제 국회 회기 때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 의정 활동을 해왔던 주호영 후보가 다소 이제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또 수도권에 뭐 당선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권의 정책위 의장과 파트너로 맺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헌 당규를 바꿔서 한 1년 정도로 가는 거.
그렇게 보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도 좀 낫다고 이제 판단할 거고요. 또 주호영 의원은 김부겸 의원을 이제 꺾고 당선됐기 예. 때문에 아마 본인을 이제 대권 주자로 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또 대권 도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체제로 이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내일 아무튼 토론회에서 초선 당선인들의 입장이 어떨지에 따라서 아마 조영 의원의 입장도 내일 결정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집중되고 권한이 주목받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권영세 의원은 조혜진 의원이랑 이제 파트너를 맺었는데 맺었죠. 조혜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혜진 의원도 사실은 한 번 이제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이긴 한데 경남에서 이제 당선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던 팀과 그렇지 않은 팀 대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너무 표를 적게 받았고 저는 이 결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한 판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과반을 넘었죠. 그래서 김태년 의원, 그러니까 당권파 친문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적지 않게 10표 차이지만 예. 많은 득표를 했는데 3위 후보표를 다 합쳐도 아무튼 예. 한 표인가요? 이제 부족했는데 김태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게 이해찬 대표하고도 가깝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또 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이제 당청 관계를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선인들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정표도 좀 작용했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쟁을 해서 아깝게 패배를 한 상황이니까 재수를 했다고 이제 이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다. 한번 밀어달라고 얘기를 이제 한 것.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가장 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동정표. 미안하니까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어쨌든 활용을 해서 또 연설할 때 좀 울컥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면서 의원들의 마음을 막판에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누가 가장 뒷받침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마 방점이 찍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중도 후보였던 정성호 후보 이제 많이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해찬 대표의 이제 개파라고 이제 불려져 있거든요. 인식되고 있거든요.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배정에 좀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됩니다. 이 160여 표 중에 김태년, 전해철 두 사람 표를 합치면 뭐 90% 이상이니까 네. 그 주류가 확실히 그냥 민주당에서는 굳혔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비주류 자체가 지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예. 사실 이제 그런 순도가 예. 물론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다양성이 많아질 필요도 있다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잡음이 없을 때 지지가 높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위론과 실제는 다른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주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단일체 순도가 높은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335님 인증샷 주시면서 이동형 파이팅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